조롱받았습니다. 7일 안에 떠나라는 압박. 정확히 168시간. 증명하지 못하면 쫓겨나는 겁니다. 70년간 나토를 지배해온 독일. 세계 최강 미국.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폴란드 벌판에서 일어난 일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독일과 미국이 무릎 꿇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줄은. 170억 달러. 22조 원. 역대 최대 규모 계약. 그리고 15개국이 줄을 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7일 만에 세계를 뒤집은 폴란드 벌판의 기적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야체크 코발스키입니다. 바르샤바 국방연구소에서 22년간 일한 군사 전문 기자입니다. 폴란드 국방대학을 졸업했고 나토 무기 체계를 15년간 취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무기라고 하면 삼성 스마트폰 정도만 떠올렸습니다. 제 차는 독일제, 아내 화장품은 프랑스제, 아들 운동화는 미국제였으니까요.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독일이나 미국을 이길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2022년 7월의 일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넉 달째였습니다. 러시아군이 바로 옆 나라를 침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무기였습니다. 우리 폴란드는 구소련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 우리 창고가 텅 비었습니다. 당장 채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구합니까? 당연히 독일이었습니다. 나토 동맹국이잖아요. 레오파르트 탱크의 나라, 70년간 우리를 지켜준 나라. 우리는 독일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독일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3년 기다리세요. 3년이라고요. 우리 옆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3년을 기다리라고요. 제 동료 기자 마렉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전화해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야체크, 독일이 우릴 버렸어. 70년 동맹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F-16 전투기를 30대 주문했습니다. 납기일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2028년. 6년 후였습니다. 6년이요. 러시아가 내일 쳐들어올 수도 있는데 6년을 기다리라고요. 제 상사 토마시가 회의실에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동맹이냐? 우린 30년간 나토에 돈 바쳤다. 아프가니스탄에도 갔다. 이라크에도 갔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위험할 땐 3년, 6년을 기다리라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국방부 차관 카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이요?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한국, 김치 만드는 나라 말이야? KPOP나 부르는 애들한테 무기를 산다고? 차라리 중국한테 사는 게 낫겠어. 저도 웃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카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K9 자주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주포입니다. 분당 6발을 쏩니다. 독일 PC-2000이 분당 3발인데요. 분당 6발이요? 거짓말이겠지. 속도만 빠르면 뭐해.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하지만 카밀이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K9는 이미 세계 7개국에 수출됐습니다. 터키,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이집트, 호주. 모두 실전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믿을 수 없어. 한국이 독일보다 나을 리 없어.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독일은 3년, 미국은 6년. 그 사이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후 한국팀이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팀장 이름은 김준호였습니다. 40대 중반, 한화디펜스 해외 영업 이사였습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가 폴란드어로 인사했습니다. 드즈이 도브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폴란드어요? 한국 사람이 폴란드어를?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김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3개월 배웠습니다. 폴란드에 오기 위해서요. 3개월 동안 폴란드어를 배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고. 하지만 주변 동료들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그래봤자 말만 번지르르 하겠지. 실전에서 망가지면 어쩔 건데? 김준호는 침착했습니다.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는 52구경 155mm 국사포입니다. 사거리 40km,
분당 최대 6발 발사. 자동 장전 시스템으로 3명만 운용합니다. 3명이요? 독일 PC-2000은 5명인데 정확도는 어떻습니까? 김준호가 영상 하나를 틀었습니다. 핀란드 설원에서 진행된 실사격 영상이었습니다. 영하 30도. K9가 6발을 연속 발사했습니다. 40km 떨어진 표적에 6발 모두 명중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진짜입니까? 합성 아닙니까? 김준호가 웃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직접 테스트하십시오. 마음에 안 드시면 저희는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일주일이요? 독일은 3년이라고 했는데 일주일 안에 실전 배치까지 테스트한다고요? 네. 우리 한국은 빠릅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해볼 게 없었습니다. 일주일만 테스트하면 되니까요.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장소는 폴란드 북부 드라프스코 훈련장이었습니다. 넓은 벌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K9 자주포 2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취재를 위해서였습니다. 솔직히 망신당하는 걸 보려고 갔습니다. 역시 한국은 안 되는구나라고 기사 쓸 생각이었습니다. 현장에는 50명이 넘는 폴란드 군 관계자들이 있었습니다. 독일 관계자 3명도 있었습니다. 레오파르트 탱크 회사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한국 거 보러 왔어요? 재미있겠네요. 30분이나 버틸까요? 우리 레오파르트는 50년 역사인데 한국은 뭐 20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독일을 이길 리 없다고 테스트 책임자 얀 대령이 말했습니다. 목표는 간단합니다. 30km 떨어진 표적 10개. 모두 명중시키면 합격. 제한 시간 30분. 30분 안에 10개 표적 명중. 쉬워 보였지만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온이 올랐습니다. 모든 게 변수였습니다. 김준호가 폴란드 병사 3명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쏘십시오. 우리는 옆에서 보기만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처음 만진 병사들한테 쏘라고요? 미쳤어. 처음 만지는데 어떻게 쏴? 하지만 김준호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 K9는 쉽습니다. 10분이면 배웁니다. 10분이요? 김준호가 병사들에게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조준, 장전, 발사. 정말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제 쏘십시오. 병사가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쾅! 첫 발이 나갔습니다.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30km 떨어진 표적을 향해 15초 후 명중! 관측병이 소리쳤습니다. 첫 발의 명중이었습니다. 우연이겠지. 하지만 두 번째도 명중했습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10발 모두 명중했습니다. 걸린 시간은 12분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독일 관계자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다시 쏘면 망가질 거야. 얀 대령이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쏘십시오. 이번엔 40km 표적으로. 40km는 K9의 최대 사거리였습니다. 표적도 더 작았습니다. 바람도 더 강해졌습니다.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다른 병사 3명이 투입됐습니다. 이들도 처음 K9를 만졌습니다. 김준호가 10분간 교육했습니다. 쾅, 쾅, 쾅. 10발을 연속으로 쐈습니다. 분당 6발이라더니 정말이었습니다. 총알처럼 빠르게 나갔습니다. 40km 떨어진 관측소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10발 중 9발 명중, 한 발은 표적 2m 옆, 거의 완벽한 명중률이었습니다. 독일 관계자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검증해야 해. 하지만 검증 결과도 똑같았습니다. 9발 명중이었습니다. 첫날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잠을 못 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무기가 정말 이렇게 정확하다고? 독일보다 빠르고 정확하다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둘째 날, 더 가혹한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간 사격 테스트였습니다. 그것도 비 오는 날. 시야 제로, 바람 초속 15m,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얀 대령이 말했습니다. 이건 실전입니다. 전쟁은 낮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밤에도 비가 와도 쏴야 합니다. 김준호가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한계가 온 거구나. 독일 관계자가 비웃었습니다. 야간에는 우리 레오파르트만 한 게 없지. 하지만 김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밤 11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훈련장을 밝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K9가 어둠 속에서 포신을 들었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K9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켰습니다. 열상 카메라를 켰습니다. 목표물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K9의 전자 시스템 화면이 꺼졌습니다. 레이더가 먹통이 됐습니다. 열상 카메라도 작동을 멈췄습니다. 얀 대령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국 기술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낙뢰입니다. 전자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폴란드 전자전 전문가 아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전자 시스템 복구는 최소 3일 걸립니다. 부품을 한국에서 공수해야 할 겁니다. 독일 관계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한국 전자 시스템은 약합니다. 우리 독일제는 낙뢰 방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마렉 기자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야체크, 이제 끝난 것 같아. 이제 겨우 48시간 지났는데 120시간이나 남았어. 부품 공수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릴 거야. 현장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김준호는 침착했습니다. 그가 한국 기술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빗속에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5분 후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백업이요? K9에는 이중전자 시스템이 있습니다. 메인이 고장나면 백업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폴란드 노병 한 명이 우산도 없이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1981년 계엄령 때 탱크를 봤소. 소련제 탱크가 우리를 짓밟았소. 그때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이번엔 달라야 하오. 우리에게 진짜 무기가 필요하오. 김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백업 시스템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레이더가 작동했습니다. 열상 카메라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30초 만에 복구됐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쾅! 첫 발이 나갔습니다. 빗속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영중! 관측소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모두 명중했습니다. 10발 중 8발이 명중했습니다. 야간, 비, 강풍, 그리고 낙뢰 속에서요. 독일 관계자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레오파르트도 야간 사격이 가능하지만 낙뢰를 맞고도 30초 만에 복구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이번엔 연속 사격 테스트였습니다. K9가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보는 거였습니다. 쉬지 않고 100발을 쏴야 했습니다. 100발이요? 포신이 녹아버릴 텐데요. 폴란드 기술자가 걱정했습니다. 보통 자주포는 50발 쏘면 포신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김준호는 웃었습니다. 우리 K9는 다릅니다. 냉각 시스템이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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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K9가 쉬지 않고 쐈습니다. 10발, 20발, 30발. 포신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뜨거워 보였습니다. 50발을 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K9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60발, 65발. 그때였습니다. 포신에서 연기가 더 짙게 피어올랐습니다. 온도계가 섭씨 850도를 찍었습니다. 위험 수치였습니다. 얀 대령이 소리쳤습니다. 멈추십시오. 포신이 녹아내립니다. 폴란드 기술자 피오트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독일 레오파르트도 60발에서 멈춥니다. 포신이 휘어질 겁니다. 독일 관계자 슈미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봤죠? 한국 무기는 이겁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막상 실전에선 망가집니다.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멈추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96시간. 4일밖에 안 남았는데 포신이 망가지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김준호 이사의 얼굴에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속 쏘십시오. 미쳤어요? 지금 포신이 녹고 있는데. 김준호가 K9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포신 아래 냉각 시스템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K9는 다릅니다. 액체 냉각 시스템입니다. 자동으로 포신을 시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폴란드 병사 한 명이 김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병사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삽니다. 러시아군이 언제 넘어올지 모릅니다. 제발, 이 무기가 진짜여야 합니다. 김준호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약속합니다. 쾅, 쾅, 쾅. K9가 계속 쐈습니다. 70발, 75발, 80발.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정말 100발까지 갈 수 있을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신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관계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90발, 95발, 98발, 99발. 쾅! 100발째가 나갔습니다. 명중, 100발 모두 쐈습니다.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장도 없었습니다. 얀 대령이 직접 K9에 다가갔습니다. 포신을 만져봤습니다. 뜨거웠지만 멀쩡했습니다. 금도 없었습니다. 변형도 없었습니다. 이런 자주포는 처음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독일 관계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넷째 날, 가장 중요한 테스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동 사격이었습니다. 움직이면서 쏘는 거였습니다. 탱크는 멈춰서 쏩니다. 하지만 현대전은 다릅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움직이면서 쏴야 합니다. 문제는 움직이면서 쏘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겁니다. 흔들립니다. 오차가 생깁니다. 빗나갑니다. 얀 대령이 말했습니다. 시속 30km로 달리면서 쏘십시오. 표적은 35km. 시속 30km면 빠릅니다. 울퉁불퉁한 벌판을 달리면 더 흔들립니다.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K9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일었습니다. 차체가 흔들렸습니다. 쾅! 달리면서 쐈습니다.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빗나갔습니다. 관측소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첫 발은 실패였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김준호가 뭔가 조정했습니다. K9의 컴퓨터가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흔들림을 보정했습니다. 쾅! 두 번째 발이 나갔습니다. 명중. 세 번째도 명중. 네 번째도 명중. 10발 중 7발이 명중했습니다. 달리면서요. 얀 대령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독일 레오파르트도 이동 사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중률은 50%도 안 됩니다. K9는 70%였습니다. 다섯째 날, 극한 테스트였습니다. 영하 20도로 냉각한 냉동고에 K9를 3시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꺼내서 쏘는 겁니다. 보통 무기는 차갑게 식으면 작동이 안 됩니다. 오일이 굳습니다. 부품이 얼어붙습니다. 냉동고에서 K9가 나왔습니다. 서리가 덮여 있었습니다. 포신이 하였습니다. 시동을 걸어보십시오. 부르릉. 한 번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쏴보십시오. 쾅. 포탄이 나갔습니다. 영하 20도에서 꺼낸 지 1분도 안 됐는데 정상 작동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폴란드 기술자들이 놀랐습니다. 독일 무기도 극한 테스트를 통과하지만 최소 30분은 예열이 필요했습니다. K9는 예열 없이 바로 쐈습니다. 여섯째 날, 폴란드군이 직접 운용 훈련을 받았습니다. 20명의 병사가 투입됐습니다. 목표는 하루 만에 K9를 완전히 익히는 거였습니다. 독일 관계자가 비웃었습니다. 하루요? 우리 레오파르트는 일주일 교육입니다. 하지만 김준호는 자신 있었습니다. 우리 K9는 쉽습니다. 하루면 충분합니다. 아침 9시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김준호와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가르쳤습니다. 포 조작법, 탄약 장전법, 정비법, 고장 대처법. 폴란드 병사들이 금방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쉬웠으니까요.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됐습니다. 자동이었습니다. 오후 6시, 병사들이 실전처럼 움직였습니다. 진지 구축, 위장, 사격, 이동, 재배치. 모든 걸 혼자 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옆에서 보기만 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얀 대령이 감탄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익힐 수 있다니. 7째 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최종 종합 테스트였습니다. 실전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적군이 공격한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K9가 방어해야 했습니다. 오전 8시, 마지막 12시간이 남았습니다. 30km 밖에서 가상의 적이 진격했습니다. K9가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쾅, 쾅, 쾅. 빠르게 쐈습니다. 분당 6발. 적진을 초토화했습니다. 적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K9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3초 만에요. 적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20km. K9가 계속 쐈습니다. 포탄이 빗발쳤습니다. 적이 흩어졌습니다. 10km까지 접근했습니다. K9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60km로 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포탑이 멈췄습니다. K9 밑에서 기름이 샜습니다.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국 기술자가 소리쳤습니다. 유압 호스가 파손됐습니다. 얀 대령이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12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수리 가능합니까? 폴란드 정비사 야쿠비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압 호스 교체는 최소 6시간 걸립니다. 부품을 분해하고 재조립해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독일 관계자들이 웃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군요. 우리 레오파르트는 유압 시스템이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고장 나도 작동합니다. 토마시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12시간 안에 못 고치면 테스트 실패입니다. 계약도 무효입니다. 마렉이 제게 말했습니다. 야체크, 아쉽지만 한국도 여기까지인 것 같아. 6일 동안 잘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다니.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56시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12시간 안에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김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자들을 불렀습니다. 긴급 수리 프로토콜 3번을 시행합니다. 3번이요? 그건 전시 상황에서만 쓰는. 지금이 전시입니다. 그 순간 폴란드 병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가 있습니다. 이 무기가 성공해야 제 동생이 살 수 있습니다. 제발. 김준호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국 기술자 4명이 K9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정규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분해 없이 직접 호스를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방법이었습니다. 실수하면 전체 유압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2시간 후 완료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소리쳤습니다. K9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포탑이 회전했습니다. 정상 작동이었습니다. 2시간 만에 6시간 걸리는 작업을 끝냈습니다. 얀 대령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독일 관계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시간 10시간. 한국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K9가 다시 달렸습니다. 세진지로 갔습니다. 3분 만에 재배치했습니다. 다시 쐈습니다. 적을 격퇴했습니다.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평가단이 회의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얀 대령이 나왔습니다. 그의 눈이 붉었습니다. 울었나 봅니다. 그가 김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합격입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우와! 폴란드 병사들이 소리쳤습니다. 환호성이 훈련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늘이 울렸습니다. 병사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뛰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얀 대령이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합격이 아닙니다. 이건 경의입니다. 그가 김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30년간 군인이었습니다. 온갖 무기를 봤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하지만 K9 같은 건 처음입니다. 김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훈련장 입구에서 한 노인이 걸어왔습니다. 80대로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김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1944년 바르샤바 봉기를 겪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치 탱크가 우리 집을 밟았습니다. 우린 맨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형제들이 죽었습니다. 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80년을 기다렸습니다. 폴란드가 진짜 무기를 가지는 날을. 오늘 그날입니다. 노인이 김준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고맙습니다. 김준호가 황급히 노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제가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김준호가 노인에게 깊게 절했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었습니다. 폴란드 군인들, 기자들, 기술자들. 모두가. 저도 울었습니다. 22년 군사 기자 생활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 소녀가 달려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아저씨, 소녀가 김준호에게 태극기를 건넸습니다. 우리 아빠가 군인이에요. 아빠가 이제 안전하대요. 고마워요. 소녀가 김준호를 껴안았습니다.
김준호가 무릎을 꿇고 소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가 태극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빠 잘 지켜드릴게요. 약속해요. 폴란드 병사들이 일제히 K9 앞에 도열했습니다. 그리고 경례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병사들이 일제히 손을 올렸습니다. 한국 기술자들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얀 대령이 주변을 봤습니다. 우리 폴란드는 70년간 서방 무기만 썼습니다. 독일을 믿었습니다. 미국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위급할 때 3년, 6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일주일 만에 증명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쉽다는 걸. 우리가 70년간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보여줬습니다. 폴란드 군 관계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 그 다음엔 모두가. 박수 소리가 5분간 이어졌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일 관계자들은 조용히 나갔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CNN 속보였습니다. 한국 K9 자주포, 폴란드 극한 테스트 통과, 나토 역사상 최고 점수. BBC도 띄웠습니다. 7일 만의 기적, 한국이 독일을 이긴 순간. 로이터도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방산시장 대지진, 한국이 새 강자로. 제 동료 기자들이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SNS가 폭발했습니다. 폴란드어로 된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만세,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 독일은 가라. 한국이 진짜다. 내 아들이 군인이다. 한국 덕분에 안심된다. 폴란드의 새 친구 대한민국.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곱째 날 오후 8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훈련장을 물들였습니다. K9 자주포 앞에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폴란드 국기 옆에 두 국기가 나란히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일주일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테스트 종료 2시간 후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대한민국과 역대 최대 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합니다. 역대 최대요? K9 자주포 672대, K 전차 980대, FA50 전투기 48대, 총액 170억 달러, 약 22조 원입니다. 22조 원이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숫자의 의미였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독일은 3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6개월 만에 첫 인도를 약속했습니다. 독일은 기술을 숨겼습니다. 한국은 3조 5천억 원 가치의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합니다. 3조 5천억 원이요? 독일 방식대로라면 폴란드는 500명을 고용했을 겁니다. 정비직만요. 하지만 한국은 폴란드에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15,000개 일자리가 생깁니다. 15,000개요? 독일 무기는 군인 10만 명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투자는 우리 폴란드 국민 3,800만 명 전체를 보호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부모님을, 이웃을 지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독일은 54개월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4년 반입니다. 한국은 6개월입니다. 우리는 48개월을 절약했습니다. 4년을요. 러시아가 내일 쳐들어올 수도 있는데 4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가 숫자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독일 계약이었다면 연간 경제 효과는 2조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투자는 연간 8조 5천억 원입니다. 10년이면 85조 원입니다. 독일은 20조 원, 한국은 85조 원, 65조 원의 차이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숫자가 너무 컸습니다. 장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3년을 무방비로 기다렸을 겁니다. 65조 원의 경제 성장을 놓쳤을 겁니다. 15,000 가족이 일자리를 잃었을 겁니다. 3,800만 국민이 불안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왔습니다. 한국은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약속이 아니라 실행으로. 독일은요? 미국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70년간 기다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한국은 일주일 만에 증명했습니다. 독일이 3년 걸리는 걸 한국은 6개월 만에 할 수 있습니다. 독일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폴란드의 배신이다. 70년 동맹을 버렸다. 하지만 폴란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CNN이 긴급 뉴스를 띄웠습니다. 한국, 폴란드의 170억 달러 수출. 나토 역사상 최대 규모. BBC도 보도했습니다. 독일 무기 산업 충격.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
로이터도 보도했습니다. 한국 방산, 유럽 시장 돌파구, 독일 제치고 1위,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무기가 독일을 이겼다. 우리도 배워야. 중국 언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기술력 인정해야. 우리도 연구 필요. 인도 언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도 K9 쓴다. 세계 최고다. 한국 무기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계약 발표 3일 후 독일 국방부 장관이 바르샤바에 도착했습니다. 비공개 방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항에서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긴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폴란드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폴란드 장관을 만났습니다. 회의 내용은 비공개였습니다. 하지만 제 동료가 내부 소식통에게 들었습니다. 독일 장관이 말했답니다.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격을 낮추었습니다. 폴란드 장관이 대답했답니다.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 문제입니다. 제발 계약을 취소해 주십시오. 우리 독일 무기 산업이 무너집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3년은 너무 길었습니다. 폴란드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다면 다행입니다. 독일 장관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빈손으로. 같은 날 오후,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도 폴란드에 왔습니다. 역시 비공개였습니다. 그들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을 재고해달라. F-16을 2028년이 아니라 2025년에 주겠다. 하지만 폴란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FA-50은 2023년에 옵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미국 관계자들도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계약 발표 5일 후 폴란드 주재 한국 대사관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플래카드를 들었습니다. 한국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우리의 친구. 한국 무기가 폴란드를 지킨다. 폴란드 노인 한 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80살입니다. 소련 시절을 기억합니다. 탱크가 우리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다시 위협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왔습니다. 한국 무기가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한국 국기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주일 후 한국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바르샤바 거리에 10만 명이 나왔습니다.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달려와 준 친구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과거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두 대통령이 악수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2주 후 노르웨이가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K9를 삽니다. 핀란드가 발표했습니다. K9 추가 구매합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동유럽 15개국이 줄을 섰습니다. 모두 한국 무기를 원했습니다. 독일 무기 회사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크라우스마페이 베그만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30% 떨어졌습니다. 라인메탈도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독일 경제신문이 일면에 실었습니다. 한국 쇼크, 독일 방산 위기, 독일 국방장관이 사퇴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미국도 당황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제너럴 다이내믹스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독일을 이겼나? 빠른 납기, 높은 성능, 합리적 가격. 3주 후 일본 방위성이 한국에 연락했습니다. K9를 보고 싶습니다. 중국 군사연구소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인도가 K9 추가 주문을 넣었습니다. 호주가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세계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1개월 후 한국 한화디펜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00% 올랐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프랑스를 제쳤습니다. 폴란드 일간지 가제타가 일면에 실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구했다. 이제 한국이 세계를 구한다. 2개월 후 김준호 이사가 폴란드에 다시 왔습니다. K9 인도식 때문이었습니다. 드라프스코 훈련장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폴란드 군인들, 시민들, 언론들. K9 672대가 일렬로 섰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K9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얀 대령이 김준호를 불렀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김준호가 웃었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얀 대령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안 믿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시했습니다. 한국이 뭐 대단한가 싶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편견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김준호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는 친구니까요.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K9들이 일제히 포를 하늘로 올렸습니다. 경례였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2년간 군사 기자를 했습니다. 온갖 무기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독일을 이겼습니다. 미국을 제쳤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속도였습니다. 독일이 54개월 걸리는 걸 한국은 6개월에 했습니다. 48개월을 단축했습니다. 4년을요. 성능이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쉬웠습니다. 분당 6발, 독일은 3발. 3명이 운용, 독일은 5명. 하루 교육, 독일은 일주일. 그리고 신뢰였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이라고 했으면 정말 일주일 만에 증명했습니다. 투자였습니다. 독일은 영원을 투자하며 3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22조 원을 즉시 투자했습니다.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독일은 기술을 숨겼습니다. 블랙박스였습니다. 한국은 3조 5천억 원 가치의 모든 기술을 무상으로 줬습니다. 폴란드가 스스로 만들 수 있게요. 일자리였습니다. 독일은 독일 본사에서 만들어 500명만 고용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공장을 짓고 15,000명을 고용했습니다. 30배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김준호를 기억하십니까? 폴란드어를 3개월 배운 사람. 우리를 존중한 사람. 우리를 무시하지 않은 사람. 독일은 우리를 무시했습니다. 3년 기다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급한지 아닌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년 기다려라고 했습니다. 우리 상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170억 달러를 만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독일을 무릎 꿇렸습니다. 그 차이가 세계를 바꿨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22년간 군사 기자를 하면서 저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큰 나라가 강하다고, 오래된 회사가 믿을만하다고, 서방이 최고라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독일보다 작습니다. 미국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컸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약속을 지키는 마음, 최선을 다하는 마음. 김준호를 기억하십니까? 폴란드어를 3개월 배운 사람, 우리를 존중한 사람, 우리를 무시하지 않은 사람. 독일은 우리를 무시했습니다. 3년 기다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급한지 아닌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년 기다려라고 했습니다. 우리 상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22조 원을 만들었습니다. 15,000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3,800만 명을 지켰습니다. 그 차이가 독일을 무릎 꿇렸습니다. 그 차이가 세계를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라면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여러분의 나라가 폴란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의 기술이 3,800만 명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의 겸손이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세계가 무시할 때 여러분은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비웃음을 참으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을 때 보여줬습니다. 168시간 만에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지금 힘들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작다고, 어리다고, 경험이 없다고 비웃음 당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국도 그랬습니다. 김치나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음 당했습니다. 하지만 7일 만에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묵묵히 준비하십시오. 겸손하게 배우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보여주십시오. 그 순간이 왔을 때 무릎 꿇는 건 그들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찾아다니겠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순간들을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긴 순간들을요. 다음 이야기도 놀라울 겁니다. 중동의 사막에서 한국이 만든 또 하나의 기적. 50도 폭염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야기. 함께 해주실 거죠? 이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를 움직입니다. 더 많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찾아오게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